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 한국인 제재 작품의 경향성, 과거 한국인 제재 작품 연구에서 발견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간섭, 그리고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세계성 확보 등과 같은 다소 이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1940년대 시작되어 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이 한국인 항일 독립투사 이범석 관련 이야기의 중국 전파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현대 이 한중 문화 교류사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한국 서사의 중국화와 중국 전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석 관련 이야기 중국 전파의 이 주인공인 이범석과 중국 문인 이 분하이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문학 연구자들은요, 20세기 중국 소설을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작가로 분하이프가 있습니다. 이 분하이프라는 사람은요, 이 우밍스라는 필명을 주로 사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였는데, 6부작 장편 소설 이 무명서라는 작품을 통해서 중국 현대 문학의 대가라는 반열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분하이프라는 작가의 창작 활동이 이 한국인 독립운동가 이범석의 항일투쟁 이야기를 각색한 소설 창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범석은요, 한국인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항일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가로 일찍이 한국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고, 이 광복 후에는 이 한국에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한국 정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범석과 분하이프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범석과 분하이프의 첫 만남은 이범석의 요청에 의해 1941년 여름 당시 총칭에 있었던 임시 정부 청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범석은 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여러 전장을 드나든 40대 초반의 원숙한 야전 지휘관이었고요. 분하이프는 유명 작가를 꿈꾸던 20대 청년 기자였습니다. 이 둘의 나이는 대략 20년 차이가 납니다. 이 분하이프는 이범석을 만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하이프가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과 접촉한 이유는 아주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분하이프는 이봉창 의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 관련자를 얻고자 임시정부를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하이프는요, 1940년 6월과 9월 당시 임시정부 주석 김고와 이청천 장군을 인터뷰한 기사를 홍콩 입보라는 신문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범석과 분하이프는 첫 만남부터 의기투합하여 분하이프가 임시정부에 있던 이범석의 숙소로 거처를 옮게 됩니다. 이 대략 5개월간 이들은 같이 살면서 많은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이범석은 분하이프에게 자신의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범석이 들려주는 과거 중국군 혹은 러시아군 지휘관으로 참가한 여러 차례 전투, 그리고 전투 패배 후 오지에서의 도피 생활, 또 이국 땅에서 만난 이국 여성들과의 사랑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분하이프가 책으로 읽을 수 없었던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분하이프는 이범석의 이야기에 심취하여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소설화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대부분 분하이프가 과거를 회상한
자료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브라이프와 이범석의 교류는 1944년 말경까지 지속됩니다.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1940년 6월 이범석은 광복군과 함께 귀국했는데요. 이범석이 귀국한 이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범석은 1972년에 사망했고요. 친국민당 작가였던 분하이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중국에 남았다가 1983년 당시 그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이때 타이완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요. 분하이프는 비록 친국민당 작가로 노년에 타이완으로 이주했지만 현재 중국의 많은 중국 문화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의 작품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분하이프에 대한 이범석을 기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주자에 의하면 이범석과 분하이프의 관계는 무척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4년 정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범석의 분하이프에 대한 기록은 그의 자서전 우등불에 나와 있는 몇 줄이 전부입니다. 이 우등불에 나와 있는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중원 대륙에 돌아온 다음 어떤 작가가 광복군의 내 곁에 와 있으면서 내 지낸 날 생활 경험에 복잡한 바를 알고 소설 재료가 될 만한 걸 제공하라고 졸라대서 그의 그 로맨스 얘기를 해주었다. 그의 신금은 어떻게 울렸던지 원고를 쓰라고 나를 못살게 굴었다. 그의 권고도 간절했지만 어떻게든 우리 광복 운동에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과 조국애를 중국 사람들에게 좀 더 널리 소개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여 장난삼아 썼다. 그 작가가 원고를 재수정하여 출판한 것이 북극 풍정화이다. 네, 평소 이 신문 잡지에 제중 독립운동을 회고하는 글을 자주 기고하고 그리고 중국 측 인사를 추억하는 내용을 담은 책도 출판한 이범석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하이프에 대해서는 유독 특별한 그리고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분하이프는 이범석에 대한 글을 비교적 많이 남겼습니다. 이 분하이프가 이범석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후일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처음 이범석과 이 분하이프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둘은요 문학적 이해관계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범석은 자신의 항일투쟁 이야기를 중국에서 발표하기를 원했고요. 이범석이 그리고 분하이프는 이 한국인 독립운동가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작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이범석이 분하이프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샀다는 것은 그가 분하이프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 한국국민당 기관지 이 한민에 발표된 이 분하이프의 작품 이 복수를 특별히 칭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작품은요, 이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오자서의 복수를 재해석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소설 창작과 그 발표 과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분하이프는 이범석과 교류하면서 이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11편을 창작했습니다. 이 11편의 소설에는 장편 소설 2부, 여기에는 북극풍정화와 황야의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 소설 9편, 여기에는 러시아의 사랑, 기사의 애원, 가야, 사냥, 분류, 환, 서정, 홍마, 용해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분하이프는 이범석과 교류하기 전에 단편 소설
한국의 우울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한국의 우울도 앞에서 살펴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인이 주인공을 하는 작품입니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하이프의 창작 세계는 크게 정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정기는 이범석의 재중 항일 투쟁 경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이 한국인 김여동 그리고 한국인 임 등으로 대표되는 이 한국인 독립투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을 주로 창작한 시기이고요. 후기는 분하이프가 정기 창작에서 창조한 이 한국인 형상을 계승한 이 중국인 주인공 인디라는 사람이 나오는 6부작 무명서 시리즈 창작에 전념한 시기입니다. 이 분하이프의 후기 창작은 이 정기 창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범석 서사의 중국 전파는 중국 서사에 흡수된 한국 서사,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중국 서사에 침투한 한국 서사를 살펴보는 작업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이범석을 원형을 한 몇 편 소설과 그 주요 내용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편 소설 북극 풍정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석은 1931년 만주사변 발발 후 마점산이 이끄는 중국군에 소속되어 일본과 싸우다 패하여 소련 경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범석은 러시아 톰스크라는 곳에서 중국군과 함께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북극 풍정화는 바로 그가 억류 생활을 할 당시 한 폴란드 처녀와의 만남을 당시 26세였던 분하이프가 작품화를 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처음 화북일보에 연재되었고요. 이후 중국 대륙은 물론 중공권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분하이프에게 작가적 성공을 가져던 작품으로요. 현재에도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북극 풍정화의 문학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북극 풍정화에 나오는 장편 소설은요, 문학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1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죠. 모엔의 붉은 수수밭과 역계를 나란히 하는 작품입니다. 2006년에 홍콩의 아주주간에서는요, 중국, 타이완, 북미 등지에서 활약하는 저명한 중국 문학 연구자의 의견을 토대로 20세기 100대 중문 소설을 선정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20세기 100대 중문 소설은요, 20세기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그 의의가 깊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100대 소설을 선정한 거죠. 여기에는 루신, 라오서, 빠진, 진용, 그리고 모옌, 위하 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죠. 이러한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북극 풍정화입니다. 다음은 장편소설 황야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야의 사람은 한동안 이 중국 학계에서는 전쟁 중 소실된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2010년 중국 사회과학 연구생원 리춘강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서요, 2015년 타이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42년 이 꾸이양 중앙일보에 처음 연재되었는데요. 당시는 미완성으로 연재를 마쳤습니다. 이 황야의 사람은 1929년에서 1931년 사이 이 독립운동에 종사하다 일본군에 쫓겨 중국 동부의 오지 한라수라는 곳에 피신해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재기를 꿈꾸던 이범석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한국인 김요동이 됩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중국 생활을 제재로 한 장편소설입니다. 이 황야의 사람은 아직 한국에서 번역본이 출판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한라수는 지명이죠. 한라수에 도착한 김요동이 이 중국인 상점 주인 텐장구이와 마을 유지 야오 백호장, 여기 현지이죠. 야오 백호장을 알게 되는 과정과 그가 혼자 사냥하는 모습이 주로 묘사되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이 김요동이 못쓰게 된 토굴 작업실을 개조하여 묵으면서 이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월 말 개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이 사슴 사냥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제3장에서는요, 이 노경을 얻는 계절, 이런 오지에서는 노경 같은 것은 귀중한 물건이 됩니다. 노경을 얻는 계절이 다가오자 이 김여동은 평소 알고 지냈던 사냥꾼 강제하 그리고 성룬과 함께 사냥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이 제3장에서는요, 이 김여동이 현지의 소수민족이죠. 오로존족 부장 망가부와 만난 후 이 망가부를 선동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약속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망가부는 상당히 전투에 능한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4장에서는 주로 김요동, 강제하, 이 성룬 이 세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사슴을 사냥하며 노경을 얻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이 러시아에 능숙한 김여동이 야호 백호장 소개로 이 러시아군 장교 출신으로 유랑 중인 이 모이치 부부를 알게 되고 또 이 모이치 부부의 소개로 한국인 여성 예리나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 러시아의 사랑에는 총 6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편, 이 기사의 애원과 러시아의 사랑이 바로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입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이범석의 경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 이 기사의 애원은 이 1925년경 이 러시아에서 군사 활동이 실패한 후 그 만주 연고탑에 머물던 이범석의 공공한 처지를 반영한 작품으로요. 1941년 1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랑은 결국 단편 소설이면서 작품집의 이름이 됩니다. 러시아 톰스크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933년경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죠. 여기에 소속되어 유럽 시차를 떠날 당시 이범석의 경력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마점산이 이끄는 시찰단의 일원으로 베를린, 독일에 있는 것이죠. 독일 베를린에 온 한국인 주인공 김은 여기서 한국인 명을 만납니다. 이때 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동포들은 김을 위해 환영회를 마련하고 이 김은 이 자리에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같이 싸우고 다시 돌아가자고 열변을 토합니다. 여기서 김은 바로 이범석의 원형이 됩니다. 타국 땅에서 이 나라인의 슬픔에 빠진 김은 이 명과 함께 이 베를린의 방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100개의 러시아 유랑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과거 러시아 군인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던 러시아의 비교적 능통한 김은 술집에 있는 러시아 유랑인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며 고향에 떠난, 고향을 잃은 이 아픔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은 단편 소설집 용의 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에는요, 이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단편 소설 6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 6편에는 이 가야, 사냥, 분류, 서정, 홍마, 용의 굴입니다. 이 중 4편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이 황야의 사람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 4편은 가야, 사냥, 분류, 서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편 소설집 용의 굴에 수록된 나머지 2편은요, 2편으로 홍마와 용의 굴이죠. 이 두 작품은 비록 한국인이 주인공은 나오지만 이범석의 경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홍마는 이 대한제국이 배경입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해산된 군인이 일본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었고요. 용해의 굴은 이 대한제국 황족의 부패와 무능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 황해 사람의 부분이 되면서 단편 소설인 4편의 줄거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야에는 이 김여동이 눈바람을 치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중동 철로 노선을 따라 걸어가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죠. 한라수라는 곳에 도착하여 여기서 고국에서 보던 붉은 흙을 발견하고 여기서 머물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양에는요, 김여동이 음력 정월 말 이 개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사슴 사냥하면서 이 자신의 삶과 이 비슷한 러시아 한 장군의 망명 이야기를 생각해내며 일제를 향해 복수심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류에서는 이 김여동이 말을 타고 이 타올하는 지명입니다. 타올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리다 구조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서정에서는 응거 중인 김여동이 러시아인 모이치 부부가 소개해준 한국인 여성 예리나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각각 묘사되었습니다. 자, 이제 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적인 면, 그리고 질적인 면을 통해 발견되는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의 이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지 한번 여기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현대문학사에 등장하는 이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셨죠. 안중근, 윤봉길 등과 같은 한국인 애국지사를 묘사한 작품으로 이 한중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에 의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한 작품과 같이 이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작품은 중국 현대문학사 혹은 중국 문학사에서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 무명시, 우밍스의 문학사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이범석 서사를 분하이프의 후기 창작과도 연결시키면 이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더 늘어납니다. 대체로 보면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는 이범석 관련 작품이 대충 한 페이지 정도 묘사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국 현대소설사 좀 더 전문적인 책에서는 보통 한 3페이지에 걸쳐 이 이범석 관련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자의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범석을 원형으로 한 이 작품 창작과 발표가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분하이프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입니다. 특히 분하이프는요, 이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비교적 오랜 기간 한국인을 관찰하고 또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 창작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이 분하이프와 같이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작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창작에 종사한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가 남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이범석이 이 분하이프에게 전달한 문자와 구술로 된 이야기의 텍스트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봐서 모두 우수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범석이 이 분하이프에게 전달한 이 항일투쟁 이야기는 그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범석의 상상력이 보태졌습니다. 기존 한국 측에서 이 중국 작가에게 넘어간 이야기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이야기 중에서는 주로 항일투쟁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이 항일투쟁의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조국 사랑 이런 것이 강조가 되죠. 그런데 이 이범석의 항일투쟁 이야기는 그 전에 한국 측에서 중국 작가에게 넘어간 항일투사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냐면요. 이범석의 이야기는 이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국이요. 러시아, 또 뭐 방금 봤죠? 베를린, 혹은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닌 중국의 변방, 즉 외몽고, 중국, 러시아 이런 국경지대죠. 이런 이국을 배경으로 또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또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국 여인과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은 자연과 동식물과 교감을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군인 출신으로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는 기존 이야기와 많이 틀리죠. 당연히 분하이프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창작을 할 때 다른 작가가 갖지 않은 많은 문학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문학사에는요, 이 이범석의 항일투쟁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이 항일투쟁 이야기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여인과의 사랑, 이 동식물과 교감하는 군인, 혹은 이 고독한 인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펴볼 부분은 국민당의 안정된 문화 경제적 기반, 그리고 당시 신문계 저명 인사인 둘째형 부사후의 존재입니다. 당시 비록 국민당은 많은 중국인들의 인심을 잃었고 또 자익이 중심이 된 중국 문단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당은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분하이프에게는 또 이 모든 것을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당시 신문계의 저명 인사죠. 둘째형 부사오프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이 분하이프가 일간지의 장편 소설을 연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황야의 사람은 1942년부터 1943년 사이 약 11개월 동안 중국 꾸이양의 중앙일보에 한 150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요. 이 시기 둘째형 부사오프는 이 신문 자료실 주임으로 4개의 문예란의 편집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 이범석 관련 이야기 중국 전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